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변동성이 아주 심합니다. 날씨도 그렇네요. 날씨도 입춘데 한 7도까지 올라왔다가 또다시 영하 7도로 확 떨어지고, 항상 모든 변곡점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자, 웜의 소통 읽고 또 시장 얘기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예전에 공책에 적어졌던 전무님이 해주신 말씀을 저는 기억하는데, 전무님은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서 오늘 써보아요. 이 조선이라는 꽃은 한 번 피면 오래 피는 꽃이다. 어떤 꽃은 금방 피고 지고 어떤 꽃은 뒤늦게 피지만 오래 핀다. 제가 항상 기억하면서 한국에 있는 오빠 계좌에 조선주들을 잔뜩 담아서 오래오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페블비치에 살고 있는데요. 페블비치에 오시면 모시겠습니다. 아마 갈 일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월간 전망 때 기가파워님이 오셔서 이 조선주 매매 필살기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 조선이라는 사이클이 20년 만에 오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11년까지 큰 사이클이 왔고요. 그러고 나서 2016년, 17년, 18년 이때도 2020년 되면 IMO 네, 국제해상기구 IMO에서 뭐 에코 선박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 때문에 2019년, 20년에도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20년 사용 주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딱 20년쯤 되다 보니까 그 변화가 시작됐고, 그리고 미국의 중국 조선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고 미국이 마스가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또 론칭이 되고, 어떻게 보면 중국 중심의 그런 제조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싸게 공산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공급하는 역할을 했을 때 배가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그러면서 조선 사이클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도가 배가 천척이 필요하다. 인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또 해주면서 거기에 또 배가 필요하게 되고, 물론 글로벌한 해운사를 쓰겠지만 이래저래 해서 조선 사이클이 시작됐고, 이번 사이클에 마스가까지 붙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이 성장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 파는 게 맞는가? 2011년도에 조선 주가가 2008년도 금융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쌍봉을 치거든요. 그런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쇼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조선의 영업이익률 피크가 나오고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영업이익률 피크가 언제 나올까 생각해 보면 지금 저가 수주 물량이 계속 다 없어지고 22년, 3년 요때 수주했던 것들, 고가 수주 물량들이 지금 건조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7년까지는 영업이익률 개선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뭐 시장이 흔들리면서 또 조정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7년에서 29년까지 가는 흐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가파워님 얘기는 그 20년이 도래했는데 물동량이 다시 늘어나게 되고 배가 필요하면 해운사들이 발주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조선소가 그동안에 불황이었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한다는 거죠. 저가 수주를 하는데 배 건조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선박, 쉽빌딩을 하는데 필요한
그는 후판, 후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수주는 저가로 해놨는데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가 비용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조선 사이클이 보면 1파 상승이 있고 2파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24년도에 2파 조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야 적자에다가 실적 안 나네. 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3파 상승은 지금 오히려 반대죠. 고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계속 건조되면서 인도되면서 매출로 잡힐 거고 반면에 철강 가격은 뚝 떨어졌어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후판 가격이나 이쪽은 여러 가지 뭐 중국, 일본, 한국 약간 철강 제품이 공급 초과가 되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그런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3파 상승이 오더라. 이게 기가파워님이 정리해서 얘기해 준 거고요. 이 필살기를 다음에 20년 뒤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다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아주 위트 있게 맺었었습니다. 조선 우리나라에 이 시클리컬 기업들도 많고 우리나라가 또 탑티어가 많다 보니까 그 산업의 사이클이라든지 업앤다운에 대한 부분을 좀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그 종목들, 그 산업이 나의 필살기가 되니까요. 그런 필살기가 하나 있느냐, 3개 있느냐, 5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투자에서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시장 때문에 터졌든지 아니면 스탁핑킹을 잘못해서 터졌든지 그걸 이제 만회를 하는 거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냐 없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으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 게 요즘에 저의 목표인데 방송 들으며 주식 공부도 하고 인생 공부도 합니다. 떨어지면 좋은 주식 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회를 잡아야겠네요 하셨고요. 대차거래 잔액 증가 관련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셨고 최슬리는 마음의 안정제라고 하셨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뭘 더 담을까 탐색하고 있습니다. 2월 설 앞두고 가끔씩 지난 추석 때처럼 뭐 조정 안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퀀트잖아요. 퀀트 확률인데 김성근 감독님이 저 좌타자에 약한 투수니까 좌타자를 내보냈는데 그 좌타자가 안타 못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기는 확률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9월 다음으로 미국 시장이 안 좋은 때가 2월. 그래서 과거에 2018년 트럼프 1기 때도 정확하게 1년 차에서 2년 차 넘어가던 2018년 2월에 지금과 같은 굉장히 비슷한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 사례들 이렇게 보면서 이번 하락은 또 하나의 박앤세일이죠 사실. 이번 하락은 입춘 박앤세일 하면 되겠네요. 작년 4월 5일 6일 7일 그때 트럼프의 봄맞이 대박앤세일 해주셨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월달 입춘 박앤세일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휴무라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봄날처럼 날씨도 좋았는데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동네 꼬맹이들을 보고 놀라 춥지 않냐 했더니 들어와 보라고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 날씨가 되게 푸근하긴 했었는데 남해 쪽은 날씨가 정말 좀 푸근했나 봅니다. 나이 먹어감에 따라 일이 줄다 보니 남아도는 시간에 동화책 속에 그려진 그림을 그리면서 최슬리 방송을 들으니 시간도 잘 가고 내용도 귀에 속속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하루의 루틴이 되어 있는 저 자신을 보고 허무대하면서 젊은 날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듣듯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라디오 방송만 하더라도 그 작가도 있고 그죠? DJ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이 매달려서 카메라도 카메라 감독분 라디오니까 카메라는 아니고 뭐 마이크 음향 감독 참 많은 분들이 매달려서 그런 좋은 방송을 해 줬는데요. 사실 이 웜의 신박이 아무 대본 없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할 때마다 약간은 마음에 약간의 긴장이 됩니다. 오늘도 이 1시간의 시간이 들으시는 분들이 헛된 시간이 안 돼야 되는데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셔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댓글을 읽으면서 아니면 신문 기사 읽으면서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끝을 못 맺는다는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저도 주식과 맞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저희 언니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나 봐요. 계속 툭툭 던지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입질이 오겠죠. 네. 다 자기 복입니다. 복. 그죠? 언니 같은 분이 주식을 끝까지 안 하시다가 시작하게 되면 그게 진짜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최설리와 함께 한 날이 500일이 넘었네요. 그동안 ETF 강좌, 투자의 정석 2번 보기를 했는데 차트의 정석이신가 봅니다. 연식이 되어서 그런지 진도가 안 나가네요. 500일이 넘으셨으면 이제 또 다른 500일이 지나고 나면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달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실력이 또 이렇게 빵 점프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사랑하는 채슬리 식구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꽃다발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른 데 유튜브 나가거나 우리 신문 봅시다나 모닝브리프도 그렇지만 그 좋아요를 누르고 조회수를 보면서 이분들이 여기 와서 뭔가를 얻어가실 수 있고 여기서 어떤 중심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구나. 도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보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웬만하면 그 악플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저는 꾸준히가 너무 어려운데 전무님은 체력도 좋으신가 봐요. 제가 체력은 건강 자랑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건강은 제가 원래 허약 체질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고요. 그래서 조심하다 보니까 술, 담배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간이 생생해서 회복도 좀 빠르고요. 또 막 그렇게 초집중해서 빡세게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연상합니다. 아침 시험 때 보면 직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 그래서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되게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러고 보니까 내일 규칙 파괴자 북콘서트 날인데요. 룰 브레이크 거기 세상의 어떤 룰을 파괴하는 그런 기업들 그게 제로 투 원하고 또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다. 그 룰 브레이크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그 관습을 깨는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이 여의도에서 운용사로서 그런 룰을 깨면서 참 많은 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다 믿고 따라와 주니까 또 열심히 그걸 수행을 해 주니까
저로서는 너무나 저희 직원들이 대견하고 참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칭찬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되게 꾸준히 해주잖아요. 보면 꾸준히 하고. 제가 추구하는 저희 체슬리 축구팀도 있습니다. 체슬리 FC도 그렇고요. 체슬리 투자자문도 그렇고 저희 체슬리의 색깔은 열심히 꾸준히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가슴을 갖고 그렇게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게 저희 체슬리 색깔입니다. 21년도 3프로TV에서 저를 처음 보셨다고 그때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길거리에서나 식당에서나 아니면 목욕탕 빨가벗고 있는데도 옆에서 인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반갑게 저도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3% 네, 3% 박전무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처음 이 채널을 알게 됐어요 하셨네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다가 이제 시작하는데 길잡이 채널로 삼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영어를 배우든 수학을 배우든 아니면 운동을 배우든 그 멘토와 그 티칭 선생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잘 오셨습니다. 그죠? 인턴한 지 정확히 2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2월 달이니까 2월 초에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신 분이다. 그죠? 처음 인턴 모집 광고 보고 4층 방송 아닌가 의심하다가 아닌 걸 알고 고민 없이 가입한 게 너무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좋았던 점은 전에 없던 주식, 기초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이제는 주린이에서 초등생 정도랄까. 또한 아쉬웠던 점은 일매 따라하기를 제 생각을 가미해서 하다 보니 수익률이 그닥 좋지 않은 것인데 저는 그마저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금융무사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나 그 어려운 걸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2년 하셨으면 1년 하셨을 때 수료증을 보내드렸잖아요. 중급 과정을 이수하셨다고. 2년 지나서 3년 하시면 고급 과정을 이수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실력이 성장했나? 계좌에서도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 투자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웜의 심박은 사랑입니다. 조정 시기는 온몸으로 두들겨 맞을 때가 더 많은 편이라 전 곰처럼 겨울잠 중입니다. 근데 알람이 계속 울려요. 이것도 마이너스 저것도 마이너스. 너무 친절한 MTS. 네. 댓글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으셔서 댓글 못 남기시지만 네, 꾸준히 구독하시는 분들 한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한 100분이시며 구독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00분 정도 되시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뢰가 가는 시황과 소식들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뢰가 가는 시황과 소식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정말 진정으로 저희가 공부한 내용,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를 진정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진정성은 다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다 맞아서가 아니라 그죠? 니네들이 팀 체슬리가 참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은 그래 알겠어.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러 왔습니다. 5, 6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비염에 걸리신 조금 답답한 목소리였는데도 계속 듣게 됐습니다. 말씀 내용이 참 좋아서였겠죠. 네, 옛날에는 정말 심했었죠.
그래서 방송을 찍어놓고도 참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요즘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KB증권 성과보수형 랩 상품 가입하고 왔습니다. 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입하셨네요. 영업전까지 나서기가 쉽지 않았는데 랩 상품 가입하고 나오는 순간 중요 임무 하나 완성한 듯 해냈구나 하는 마음에 길에서 혼자 실실 웃었네요. 최슬리 인턴 9회차 와 1매 따라기 랩 상품까지 가입했으니 이제 목표는 올 연말 일임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문 닫아서 이제 안 받습니다 할 때도 오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인턴도 하시고 일매도 하시고 랩 상품까지도 꾸준히 저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전화로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할 때는 꼭 얘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으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차분한 척, 괜찮은 척 노력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나오고 나서 우리 오 과장이죠. 우리 오 과장한테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렇게 물어보는데 얼굴에 벌써부터 저는 시초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보진 않았지만 얼굴에 벌써 표정에서 막 나타나거든요. 약간 이 공포감.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빠져 막. 시장이 뭐 저희 펀드 매니저라고 왜 안 쫄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저희 천억이상 주식하시는 그 고객분이 아침에도 전화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야구든 축구든 야구로 비교할까요? 7대0, 1대0, 12대0, 15대0, 5대0, 3대0 이런 스코어를 가진 팀은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축구도 마찬가지죠. 축구도 무패 경기, 뭐 15연속 무패 경기 그런 거는 있지만 모든 경기를 3대0, 2대0, 5대0, 2대0, 1대0 무실점으로 전 경기를 무실점으로 끝나는 팀은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니스도 그렇죠. 예, 조코비치가 그렇게 잘하고 나달이 그렇게 잘할 때 최근에는 알카라즈였나요? 예, 그 선수들 모든 세트를 6대 빵, 6대 빵, 6대 빵 이기지는 못하잖아요. 1런 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회장님 그동안에 주식을 잘 하십니다. 먹어야 될 때 확 먹었고요. 작년에 그죠? 우리가 7대0으로. 그런데 가끔씩 있는 조정은 7대0인데 7대1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래 조정에 저보고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솔직히 하나도 걱정 안 된다. 물론 걱정은 되죠. 걱정되니까 공부를 막 하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도 그 걱정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동안에 공격에 대해서 수익을 내야 될 때 그 득점을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득점도 못하고 실점만 하면 0대5, 0대7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7대0 만들어 놓고 7대2가 되고 근데 좋은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 좋은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사면 3개월, 빠르면 3개월, 5개월 안에 쫙 올라가면서 7대2가 됐는데 저는 다음 주 이번에 이 바닥을 잘 잡아서 사면 7대2에서 다시 12대2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쌓이다 보면 또 12대2에서 12대3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득점할 때는 또 17대3이 되고 득점할 때 확 하고 또 조금 실점하고 확 하고 실점하고 그 버디를 뭐 6개 7개 하는 분들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 PGA 투어 보세요. 그 PGA 투어에서도 4라운드 동안
4라운드 동안 보기 하나도 없이 전부 파 아니면 버디하는 선수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점을 주는 장에서 내가 이번에 한 2점 7대 0에서 7대 2 이 정도는 즐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기를 보러 온 관중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관중들도 보면서 상대가 좀 잘해야 재밌잖아요. 제일 재미없는 경기가 15대 빵 이런 경기 아닙니까? 네. 그게 시장의 역습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서 수익 내고 좀 깨먹기도 하고 수익 내고 깨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저는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깨먹고 조금 벌고 많이 깨먹고 조금 벌고 많이 깨먹고 조금 그렇게 계좌가 계속 녹아나면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프로가 아니니까. 근데 어떤 프로도 벌 때 많이 벌고 좀 더 터지고 근데 안 터지는 거 경기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 있을 수 없는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에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부담과 그리고 나는 왜 안 되지?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본인이 하려고 했으니까 그거는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관중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중이고 저희가 플레이어인 거죠. 네. 벌고 좀 또 실점하고 득점하고 실점하고 득점하고 실점하고. 그래서 저희 이 수익률 표를 사실 좀 보여드리고도 싶은데 이걸 가리고 보여드리. 이걸 벌고 이렇게 저희가 이 주황색이 저희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짙은 색이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자주색 있잖아요. 자주색이 주식 편입비예요. 이 편입비가 저희가 다른 회사랑 좀 다릅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냥 고객이 돈 가져오고 오면 그냥 주식 꽉 채워놓고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 뭐 자산 배분을 왜 해 이러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자산 배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기관에서는 자산 배분을 이미 했거든요. 채권 얼마, 현금 얼마, 부동산 얼마, 대체 투자 얼마,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을 이미 했는데 자산 배분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산 배분을 어느 정도 하긴 했겠지만 그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을 이기는 마이너스 30% 났는데 마이너스 20%밖에 안 터졌네. 잘했어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래 누적적으로 쌓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 경기나 이런 것처럼 실점 위기가 되면 주식을 확 줄이기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작년처럼 7, 8, 9 줄였는데 뭐야 올라가네. 확률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도 할 수는 있죠. 그런 거를 포착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얘기하다가 또 말이 길어졌는데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경기의 한 일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면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저번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저희 웜의 신박의 조회수가 확 올라갑니다. 어제 2만 1,000회가 나왔네요. 최근에 2만 넘어간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웜의 신박의 조회수가 약간 휴먼 인덱스가 될 수 있다 했잖아요. 휴먼 인덱스가. 그래서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웜의 신박의 조회수가 2만을 넘었을 때가 바닥이더라. 아니면 2만 찍고 며칠 있다가 바닥을 치더라. 틀림없이 그런 좋은 시그널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한번 재미로 다음에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젠슨왕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에 AI가 소프트웨어 대체 비논리적이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주가가 이 AI 때문에 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젠슨 황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젠슨 황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쇠퇴하고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일이라고 했고요. 젠슨 황은 전날 네트워크 기술 업체 시스코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도구가 쇠퇴하고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이유로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생각이라고 말을 했고요. 앞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미국 S&P 500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수가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 대표 종목이 세일즈포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5%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엔스로픽, 오픈AI 등 AI 기업들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도구를 내놓으면서 이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 모델이 구조적으로 위협받게 됐다는 우려 탓으로 빠진 거죠. 자, 젠슨왕은 이러한 주식시장의 반응을 기우라고 일축한 건데, 그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쇠퇴 우려가 비논리적임을 시간이 증명할 것이라면서 최근 소프트웨어 매도세가 과장됐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고요. 인간이든 로봇이든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재발명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당연히 도구를 사용한다고 할 것이라면서 AI 혁신도 도구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그 도구들이 명쾌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맞긴 한데요.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건 그거죠. 옛날에 말을 이동수단의 도구로 사용을 했다가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로 다 대체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이 AI에 대한 혁신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할 건데, 이 AI라는 거대한 도구가 기존에 우리에게 편리했던 이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젠슨왕 입장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다 고객들이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쫄지 말고 계속 투자해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엔스로픽의 이 클로드 코워크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써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써본 분들은 와, 이거 다 죽겠는데? AI가 도래하면 없어질 직종 뭐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법률 검토 이런 거는 변호사를 시켜서 법률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면 변호사분들이 법전 뒤져가면서 그걸 일일이 정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챗GPT나 이렇게 물어보면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줍니다. 변호사 통해 가지고 그 변호사가 또 그걸 리서치해서 그걸 정리해서 오는데 하루에서 한 3일 걸렸다면 지금은 30초 걸리죠. 30초.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이 AI가 파괴하는 기존의 질서가 있을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가 파괴가 되는지, 새로운 혁신이 탄생하며 어디가 파괴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전기차 타이어로 관세 넘었다.
타이어 3사 역대급 매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내 타이어 3사가 미국 관세 영향에도 지난해 합산 매출액 18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썼고요. 한국 타이어는 타이어 부문에서 10조 3,100억 매출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고, 넥센 타이어도 3조 2천억 정도, 사상 첫 매출 3조 원을 넘겼습니다. 한국 타이어 대비 넥센 타이어가 30% 정도 수준이군요. 실적 발표를 앞둔 금호 타이어도 매출액 시장 추정치가 4조 7천억. 그러면 순서가 한국 타이어,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 그 다음에 넥센 타이어 10대 5대 3 이렇게 되군요.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조치가 발표되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요. 하지만 타이어 3사는 타이어 가격을 올려 피해를 상쇄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와 계약해서 납품하는 신차용 타이어는 즉각 가격을 올리기 어렵지만, 국내 3사는 이 교체용, 이 신차용은 우리가 OE라고 하고요. 여기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그리고 교체용어는 replacement R을 써가지고 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줄여가지고요. 그래서 이 국내 3사는 이 교체용 타이어 비중이 높아서 빠른 가격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18인치를 넘는 고인치 타이어나 전기차용 타이어 등 고부가치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원화 약세로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역대급 매출을 기록을 했네요. 특히 업계에서는 고단가, 고마진 제품인 전기차 타이어의 비중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보다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도 빨리 마모됩니다. 그래서 내구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때문에 가격도 30에서 40% 더 비쌉니다. 한국 타이어는 신차용 타이어 매출 가운데 이 전기차 비중이 23년에 15%, 그리고 24년에는 22%, 25년에는 27%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2020년대 초 판매됐던 전기차의 타이어 교체 주기가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준성 메리츠 증권의 연구원은 세계 전기차 판매 성장률보다 한국 타이어의 전기차 타이어 성장이 더 빠르다는 점이 인상적이고, 특히 전기차를 선도하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에 대한 공급 점유율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넥센 타이어도 내연 기관차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앞세워서 유럽 매출이 1조 1,300억에서 1조 3천억으로 늘었네요. 그리고 지난해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GLC EQ, BMW의 iX 등 24개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갔고, 올웨더,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늘어난 덕입니다. 타이어 3사는 모두 해외 진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가 올해 1분기 미국 테네시주 공장 증설을 완료해서 생산 규모를 2배 늘릴 예정이고요. 금호 타이어는 베트남 공장을 증설해서 동남아 수출 기지로 삼고, 유럽 공략을 위해서 폴란드 신공장 건설에 들어갔고요. 넥센 타이어도 체코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에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제미나는 제미나이. 네, 제미나는 제미나이. 구글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AI 모델 제미나이를 자사 서비스에 도입하며 실적을 개선하는 역량이 컸는데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지난 4분기 매출이 18% 증가한 1,13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50조 넘는 매출을 달성했고요. 런던 증권거래소 전망치 1,114억 달러를 살짝 웃도는 실적입니다. 지난해 총 매출은 4천억 달러로, 총 매출 446, 그냥 한 600조, 총 매출이 한 600조가 되네요. 설립 이후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요. 순다 피차이, 이 구글 CEO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AI 모델 제미나이 3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견인했다고 밝혔고요. 각 서비스 부문에 제미나이를 적극 도입한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설명인데 10억 명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구글 서비스 생태계를 AI로 개선해서 사용자를 붙들어 놓으려는 전략입니다.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군요. 지난해 구글은 검색, 유튜브, 지메일 등 자사 서비스에 제미나이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요. 기존 검색에 AI 검색을 추구하는 AI 모드를 선보이거나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AI를 도입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시기입니다. 그 결과 구글 검색 부문 매출은 지난해 4분기에 17% 증가했고요. 유튜브 광고 부문 매출은 9% 늘었습니다. 다른 AI 개발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매출도 48% 급증했고, 피차이 CEO는 AI를 적용한 구글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했다. 소비자 서비스 부문에서 유료 구독자 수가 3억 2,500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IT 업계에서는 구글이 와신 상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구글은 챗GPT 등장 이후 AI 성능 면에서 오픈 AI에 뒤처지면서 위기에 몰렸고요. 또 검색 부문에서 AI 챗봇으로 인해서 구글의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린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하지만 실적으로 우려를 불식시켰고요. 지난해 11월 출시된 제미나이 3는 각종 벤치마크에서 GPT를 앞섰습니다. 사용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피차이는 이날 현재 제미나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는 7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요? 와. 시장조사 업체 센스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미나이 이용자 수가 6억 5천만 명이었고 약 한 달여 만에 사용자 수를 1억 명 이상 늘린 겁니다. 피차이는 구글이 독자 개발한 AI 반도체 덕에 제미나이 운영 비용도 지난해 1년간 78%나 절감했다고요? 실적 개선에 탄력받은 구글은 올해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난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쟁자인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각각 추정한 투자 규모인 1,000억 달러를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이 빅테크들의 연간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이 예상 투자가 얼마인가를 보면 대충 이 반도체의 전방 산업에 해당되는 이런 기업들이 얼마를 더 투자하는지가 대충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 반도체의 수요가 훨씬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Q는 똑같은데 P가 올라갔기 때문에 캐펙스가 또 이렇게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Q가 늘어나든 P가 늘어나든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는 참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올해 제가 분명히 대북 이벤트가 있을 거다. 트럼프로부터 시작되는 대북 이벤트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의 화해의 손짓,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제재 면제 승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사진은요. 이 표정이 그죠? 보면 아주 다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 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요 분계선에서 이쪽 땅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라요 해서 한 발짝 살짝 넘어갔다 온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북한 땅을 밟아본
대통령이었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그렇죠. 살짝 넘어갔다가 살짝 넘어갔다. 근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지금 그때 대비 6년이 지났는데, 야,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보류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북 대화를 염두에 두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방침이 달라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이렇게 툭 손을 먼저 내밀긴 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그동안 보류했던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이를 제안했고요. 미국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이 위원회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데 하지만 미국이 그간 인도적 지원 물자의 전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재 면제에 부정적이어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도 허가가 잘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 미국의 방침이 일부 달라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북 현안과 관련해서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관계 진전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너무 기대를 높게 가지지는 말라. 다만 북한이 여전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의 호응을 통해 실행 단계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조비 등등 제가 대북 관련주들 관심 종목에 쭉 넣어놨었거든요. 오늘 움직였네요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좀 더 몇 가지가 아니라 아주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하나하나 이제 걷어지는지를 좀 확인은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자, 폭등과 폭등, 롤러코스터 증시 뒤에는 스마트해진 개인이 있다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가 하루 만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5% 이상 폭락한 다음 날이면 6% 넘게 또 폭등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시의 급등락의 배경에는 똑똑해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뚫어낸 후인 지난 2일 날 코스피는 5.26 폭락하면서 다시 5,000 아래로 내려갔고요. 근데 그 다음날 3일에는 6.84%나 오르면서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4일에는 상승폭이 1.57 작아지며 변동성이 다소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5일에는 다시 3.86 급락했습니다. 또. 자, 전체장을 주도하는 주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자 같은 경우에 2일날 6.92% 하락을 했다가 3일에는 무려 11.37% 폭등했고요. 4일에는 0.96 소폭 상승했고 5일에는 다시 5.8% 폭락했고, 오늘도 장중에 큰 폭으로 빠지다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시초가는 마이너스 3.26이었고 장중에 마이너스 4.83까지 갔다가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 같은 급등락의 배경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증시로 많은 자금이 몰린 상황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자금의 이동이 빨라지며 지수 등락 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증시가 급등하면서 지금은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린 이른바 핫머니 비율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것이 최근 지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AI 종목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반복되며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특히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 급락장을 맞으면 공포에 질려 팔자에 나섰는데 지금은 급락장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과감하게 자금을 투입하는 스마트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일 코스피가 5.26% 급락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5천억, 2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개인은 4조 5,874억 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지수가 6.84% 반등하자 개인은 2조 9천억 순매도하면서 또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5일날 5% 떨어질 때 외국인 때리고 개인이 6조 7천억 매수하고 이런 얘기들 있고요. 과거 같으면 개인들은 간밤 미국장이 흔들리며 우르르 팔자에 나섰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는 등 겁없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고요. 코로나 이후 미국장을 경험하고 코인 투자도 하면서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노하우를 습득한 결과 우리 증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보다 한 발 늦은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떨어진 날 2조 5천억 매도하고 공포 심리를 자극했는데 다음날 6.84 반등하자 뒤늦게 7천억을 순매수하면서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고 5일날 다시 하락하니까 무려 5조 원대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3조 8천억 매도했네요. 오늘은.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사는 엇박자를 매매를 반복한 건데 이 때문에 외국인이 개인보다 한 박자 늦은 대응을 보이며 수익률 게임에서 개인에게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 그런데 단기 네, 단기 흐름으로만 보면 마치 빠질 때 개인이 잘 샀고 올라갈 때 잘 팔고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방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의 다 이래 보면 밑에다가 걸어 놓으시잖아요. 걸어 놓으시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거 시장 AI 소프트웨어 미국 테크주도 야 이거 안 좋아 보이네 하면서 막 팔 때 매수 걸어 놓다 보니까 막 체결이 되잖아요. 이거는 코로나 때도 그렇고 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밑에 깔아놓는. 어제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깔사 했더니 깔사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깔아놓는 거. 네. 그렇게 깔아놓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때리면 매수고 올라가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위에다 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외국인이나 기관이 살 때 또 툭툭툭툭 매도되면서 올라가면 팔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외국인의 동향을 보면 일관되게 좀 팔고 있어요. 그 파는 와중에 개인 매수세가 확 들어오니까 또 반등이 들어가고 하긴 한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작은 좀 팔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권장에서 역발상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예, 그런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자,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요게 승률은 되게 높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추세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빠지면 샀는데 쭉 계속 흘러가며 계속 사고 하다가, 네, 떨어지는데 물량만 잔뜩 안고, 그런데 제가 너무 거품이 끼지 않는 그런 블루칩 퀄리티 주식, 우량 주식은, 네,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해도 돼요. 근데 이게 구조적 약세장에 걸린 주식을 빠지면 사다가는 소위 말해서 골로 갑니다. 네, 계속 빠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끝난 시장이 아니라서 이번 2월달 전망은 제가 설 조정, 설 이후 반대,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외국인의 매도에 지금 나스닥이 한 6%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한 10% 빠지면 2018년에도 10% 정도 딱 빠졌다가 쭉 올라왔거든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이제 6% 이상 빠졌으니까 오늘이 투매 이틀째였으니까요. 투매 3일 투매는 맞서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사는 종목이 구조적 약세장에 빠진 주식인지 아니면 퀄리티 주식인지 아니면 구조적 성장을 하는 주식인데 또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미국 주식 보면 30% 40%, 그런 거는 완전 꿀이죠, 꿀. 내가 사는 주식이 뭔가에 따라서, 예, 전략을 달려가지고 그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전략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또 반가운 칼럼입니다. 중앙일보 이 금요일 칼럼 볼 때마다 허지용 교수님의 마음 상담소가 오늘은 올라왔나 찾게 되는데, 네, 금요일이니까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다시 항해를. 마음이 힘들 때 택하게 되는 나쁜 전략 중 오늘은 회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힘든 생각과 느낌을 경험하지 않으려 우리는 종종 회피 전략을 사용하며, 적당한 회피는 실제로 좋은 방책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더욱이 비윤리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때론 흐린 눈하고 모르는 척 사는 것이 내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좌절도 감정도 느끼지 않으며 회피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들 것 같으면 일을 미루거나 시도하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그 일의 가치를 낮추어 말입니다. 아픈 일은 줄어듭니다. 그만큼 아프게 배우는 일도 줄어들고 마음은 무감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덜 다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소셜미디어나 쇼츠, 술, 챗봇과의 대화, 반복된 자해 안에 머무릅니다. 쇼츠. 그곳에서는 나의 우울과 불안, 열등감과 수치심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다른 이의 결함이나 실수에는 몹시 나를 세우고 부당한 상황이나 사회를 비난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데, 그래야만 자기 문제에서 도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문제에서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그죠? 네, 다른 이의 결함, 실수 막 이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댓글에 박전무는 뭐 계엄 사태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라. 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불이다. 예, 이렇게 댓글을 써놓으셨던데요. 저는 제가 저희 아침 모닝 브리프나 이럴 때 그 댓글을 차단하는 원칙을 얘기해 줬거든요. 예, 정치 얘기하면 차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면 불이다. 이거는요, 뭐 어떤 우리가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념,
이게 그 법륜사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부처님을 믿느냐.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종교에서 믿는 그 신을 본 적이 있냐고. 네, 본 적이 있냐? 예수님 본 적이 있냐? 근데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앙심이라고 믿을 신자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믿는 거에 대해서 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법륜사님이 나의 믿음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치적 신념이잖아요. 정치적 신념. 그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이념, 그런 이데올로기나 그걸 가지고 막 이게 정의, 보통 보면 이제 한쪽에서는 내가 정이고 너는 불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정이고 너는 불이다. 행동하면 정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불이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게 제가 또 저도 교회를 나가지만 제가 아주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에요. 길에서. 그거는 한번 보세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 지옥에 가. 약간 이 저주성 발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거든요. 사랑과 용서인데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게 우리 쪽으로 오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거야. 저주하는. 좀 배타적이고 그죠?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 상대방의 신념을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 얘기가 right place, 우리 매일 아침 모닝 브리프나 이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곳, 여기는 투자를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투자를 얘기하는 곳인데 너 이번에 이런 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네 입장 밝혀봐봐. 네, 이거는 임윤찬 씨나 그런 아주 그 음악을 들으러 간 자리에서, 그 음악을 즐기러 간 자리에서 거기서 정치 네 생각 얘기해봐. 왜 얘기 안 하지? 행동하지 않는 거니까 불이. 네, 그 비유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불이다.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그죠? 노약자가 구타당하고 있다든지 그런 불의를 보면 당연히 이제 도와줘야죠. 그런 거는 이제 선과 악의 문제라면 정치적인 신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신념, 거기서 저는 정치는 세 싸움이거든요. 정치는 세잖아요. 누가 더 많은 세를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투표로 정권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는 이해는 답니다. 이해는 가지만 종교적인 신념은 서로 법륜사님 말씀처럼 존중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포용과 사랑이 필요해 보이고요. 얘기하다가 완전히 오늘은 3,000포, 4,000포, 5,000포까지 지금 빠졌네. 이 중요한 허지영 교수님의 칼럼을 읽다가 너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몹시 나를 세우고 부당한 사회의 비난, 요 얘기하다가 빠졌습니다. 교수님한테 죄송하네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또 적절한 장소가 있다는 거죠. 음악 콘서트 가서 종교적 얘기 그리고 정치적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원래 목적지가 그곳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타고난 위협 감지 시스템이 예민해서 혹은 불운한 외상이 뇌에 깊은 흔적을 남긴 이후 다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내가 부서질까 봐
항해를 멈추고 배를 엉뚱한 무태에 대고 방어선을 치고 이제 어떤 경험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금 회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피 행동을 임상심리학에서는 안전행동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최근 여러 연구는 안전행동에 몰두할수록 자신감과 통제감은 낮아지고 타인에 대한 괜한 분노는 커지고 삶의 질과 심리치료의 효과마저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안전행동은 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서 핵심적으로 관찰되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회피 행동입니다. 예컨대 사회 불안이나 공황 장애가 있다면 그 어떤 돌발 상황에도 노출되지 않으려 외출을 꺼립니다. 위생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면 모든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려 합니다. 마음의 불편감을 잠시는 낮추지만 어쩌면 그 시간, 그곳에서 만났어야 할 그 모든 경험을 차단하고 우리를 무균실로 다시 몰아넣어 힘든 감정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두려워하던 것 대부분이 실은 머릿속 파국적 상상일 뿐이라는 것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내가 만든 안전행동 덕에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 오랫도록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실로 끔찍한 상황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세상과 멀어져 상실감이나 불안감,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당신이 실로 바라던 기회들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 나는 이것이 몇 배 더 끔찍합니다. 아무리 중립적으로 보려 해도 도대체가 자격도 없고 상도덕도 없는 이들이 당신에게 더 걸맞은 그 기회를 가져갑니다. 이것이 당신의 안전지대가 우울과 불안을 무럭무럭 키워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당신의 회피가 오래될수록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난 자격이 없고 무책임하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회피하는 분들이 정말 자격도 의지도 없으며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누구보다 민폐에 끼치고 싶지 않아서 여전히 책임감 있고 정성스럽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이 슬퍼하고 불안해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마음 안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멈춰 있는 동안 나보다 더 자격이 없는 이들이 다른 선한 이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바라보고만 있지 마세요. 모든 순간 나의 모든 불편한 감정을 마주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게 두고 당신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그저 하세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오늘은 당신에게 건네는 출정 명령을 만드세요. 저 역시 제가 위축되어 회피가 도지를 때 외치는 주문이 있습니다. 뭐죠? 창피해서 이곳에 적지도 못하겠지만 제게는 강력한 이제 그렇게 짧은 몇 마디 말을 내뱉고 만화 영화처럼 모험을 떠나세요. 삶은 항해, 삶은 모험, 어떤 결과가 기다리든 모든 괴롭고 힘든 경험을 만끽하세요. 당신의 항해 일지에 다시 글이 적힙니다. 다시 출정입니다. 네, 사람마다 시험 공부도 그렇고 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면 당연히 회피하고 싶어 게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보면 시험을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학교 도서관에서 괜히 도서관에 철학책, 법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험 공부해야 됐는데 막 그거 2-3시간 이래 보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priority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우선순위. 아니 우선순위에서 지금 시험 공부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뭔가 해야 되는 걸 하기 싫어. 그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막 그렇게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사람마다 이게 회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좀 저희 하는 일도 그렇고 그러면 그 자꾸만 뭐 일부러 막 몸이 아프다고 나 스스로 막 나 좀 지금 아파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보면 이 강력한 정신력, 그런 회피하고 싶은 심리. 시험 봐야 돼. 그러면 내가 10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해야 돼. 그러면 딱 그 시간 맞춰서 10시부터 딱 가서 공부하는 분들 저 아주 존경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정신력으로 저 회피하고 싶은 걸 바로바로 저렇게 실행을 하지? 네, 그런 걸 존경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 자신도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뭐 등등 원칙을 정해놨잖아요. 그런 원칙들이 우리 몸에 이런 회피 심리를 극기하게 하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극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겁니다. 네, 나가기 싫더라도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다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나가서 축구하면서 막 이거 뛰어놀 때 그 상상을 해보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게 되고, 뭔가를 했을 때,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이 시험을 공부를 해서 내가 나중에, 이거 시험 점수, 다른 사람은 70점 맞는데 나는 87점, 90점, 95점, 이런 즐거운 상상. 그게 됐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나는 또 합격해라. 하여튼 즐거운 상상. 그래서 모티베이션 이론 중에도 네거티브 모티베이션이 있고 포지티브 모티베이션이 있는데, 너 그거 안 하면 휴대폰 뺐을 거야가 아니라, 그거 하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네. 긍정적 모티베이션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액션을 하게 만드는, 회피가 아니라 액션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모티베이션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